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의 부정입학 여부를 두고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네, 네. 소위 가짜 논문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혐의로 현재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만 4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혐의까지 합치면 10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예. 오늘은 이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고발장에 4건 접수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고발한 건가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등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각종 단체에서 이렇게 고발을 제기를 했는데 주요 혐의는 뭔가요? 네, 통상적으로 특정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이런 절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학교 같은 곳에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부정하게 입학을 하는 경우에 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국공립 기관이냐 아니면 사립학교나 여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예. 국공립 기관의 경우에는 이 입학 절차가 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나 사설기관의 경우는 업무 방해죄가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조 후보자의 딸의 경우는 이 서울대학교나 부산대학교 같은 국립대학에 부정하게 입학을 했다고 볼 경우는 위계, 즉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요. 이 고려대학교와 같은 사립학교 입학과 관련해서는 역시 위계, 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혐의 적용은 가능할까요?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 이제 의혹이 되고 있는 사실들, 즉 논문의 저자로 등재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그걸 토대로 부정하게 입학한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시간 순서로 보았을 때 이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가 되었고요. 예. 이를 토대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부분까지 잘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네. 이것은 형사법상 공소시효의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기재된 논문이 발표된 시기는 2008년이라고 하고요. 네네. 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2010년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려대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이제 보아야 되는데요. 네. 이 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 이미 지나버렸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비록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검찰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수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아울러 공소시효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당시 고등학생에 불과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내가 가짜 논문을 제출해서 고려대에 입학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럼 그 이후 즉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이라든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응시해서 합격한 부분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 일단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공소시효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 그리고 입학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논문을 입학 과정에서 제출을 했다. 네. 이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네요.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조 후보자의 딸이 이 논문이 가짜고 난 이걸 제출해서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에 입학을 해야겠다. 이런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조 후보자의 딸이
당시에 그런 고의가 있었음을 수사기관이 밝힐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예. 오히려 뭐 실제로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네.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교수라든가 혹은 만약에 이것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네.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뭐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측의 문제로 볼 여지도 큽니다. 그래요. 뭐 결국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비난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뭐 구체적으로 조 후보자의 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입시 업무 방해와 관련된 좀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사실 그런 사례는 뭐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시 부정의 경우에는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고요. 예. 사립대학교는 업무방해죄인데요. 뭐 대표적인 판례를 하나 소개하면은 네. 뭐 사립대학교 총장이 이제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성적 또는 지망 학과를 고쳐서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에 이를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해서 합격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93년도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이고요. 예. 아울러 이것은 최근 사례인데요. 네네. 약간 조보자의 그 자녀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가 네.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딸 명의로 논문을 작성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로 인해서 해당 교수와 또 학생은 기소가 되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이런 사례들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다만 과거보다 지금이 그 방식이 좀 더 세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 뭐 차이라면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 가지 이슈를 더 가져오셨다고요? 어떤 얘기죠? 예,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예. 사실 뭐 서울이나 대구에 비하면 이제 부산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덜 덥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산도 너무 더웠죠. 맞아요. 그런데 이 더운 날씨에 27제곱미터 약 8평 남짓한 방에서 10명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예, 바로 교정시설, 교도소, 네. 구치소의 얘기입니다. 최근 민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평 남짓한 방에서 10명이 생활한다. 그러니까 정말 좁은 곳에서 모여서 여러 명이 생활을 하는 건데 굉장히 열악해 보입니다.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현실이 어느 정도죠? 네, 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요. 국내 52개의 교정시설 중에 40년 이상 된 교정시설이 13곳으로 전체의 약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넘은 시설도 12곳에 달하고요. 예. 반면 지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곳은 7개 시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 뭐 냉난방이나 이런 시설들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거기다 뭐 이렇게 시설도 열악한데 이 수감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수용률이 120%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비유를 하자면 뭐 5인승 차에 6명이 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발을 뻗고 자는 것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부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요? 네, 주례동 부산구치소의 경우에는 지은 지 46년이나 지난 건물이고요. 예. 초과 수용률 역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범죄자의 수용률의 경우는 네. 무려 185%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렇죠. 수준이네요. 정말 네.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열악한데 그중에서도 심각한 곳이 부산인 거네요. 2017년이었나요? 부산교도소에서 이 재소자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6년의 경우에 전국 재소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부산구치소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재소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뭐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렸죠? 네, 2016년 2월인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구치소의 과밀 수용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이렇게 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보충 의견으로서 늦어도 5년에서 7년 사이에 교정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7년에 이 구치소 수감자 2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처음으로 승소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역시 2003년부터 법무부에 대해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무려 10여 차례나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재소자가 온수를 쓰게 해달라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고요? 네, 뭐 저도 실제로 구치소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수용 거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깜빵이죠. 예. 그 방 안에도 수도 시설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온수는 안 나온다고 하고요. 다만 집단으로 사용하는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온수가 항상 나오기는 한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 샤워를 매일 시켜주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아,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재소자 중에 한 명이 자기 그 수용 거실, 즉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 안에도 온수가 나오게 해달라고 헌법 소원을 낸 것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소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각종 헌법 소원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성인용 남성 잡지, 즉 노출이 좀 있는 어떤 여성들의 사진이 있는 잡지 등을 복사해서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예, 이렇게 그 구치소 측에 요청을 했다가 네. 거절을 당하자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 뭐 교정시설이 징벌의 목적도 있지만 교화를 하는 게 교정시설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그에 대해서 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수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이 교정시설 과밀화가 수감자에게 스트레스나 분노를 줘서 이 교화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좁은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 수용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제 수용자가 교도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만 74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꽤 많네요. 근데 요즘 워낙 잔혹 범죄가 많아서 이 범죄자에 대해서 더욱더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죄수니까 이 정도 죄값은 치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재소자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대로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이나 뭐 시선에 있는데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제 죄를 짓고 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무슨 요구가 그렇게 많으냐. 예. 뭐 구치소가 호텔이냐 뭐 하는 그런 류의 시선인데요. 네. 물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죄 지은 사람들을 사회화 격리시켜서 교정시설에 넣는 이유가 뭘까? 더 나아가 교도소나 구치소를 교정시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바로 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 즉 고치는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이들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데요. 네. 혹독하게 벌을 줘서 다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오기 싫도록 해서 죄를 안 짓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합리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후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는 해주면서 행동을 바꾸도록 교육시키고 교정시키는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교정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그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음. 이 교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범죄자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야죠. 하지만 또 최소한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